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제2차 고수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기 604년 중국 대륙의 수나라에서는 수문제의 아들 양광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2대 황제에 즉위하니 이 인물이 바로 훗날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자그마치 100만 대군을 동원하는 수양제입니다. 그는 성격이 오만했고 유난히 정복욕이 강했던 인물이라 즉위 초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고구려는 이 수양제와 안 좋은 일로 엮이게 됩니다. 607년 수양제는 자신이 굴복시킨 북방의 유목국가인 돌거래 지도자 계민가한을 만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민가한이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수양제를 맞이하자 수양제는 기분이 좋아져서 그에게 물건을 하사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계민가한의 막사에는 수양제보다 고구려의 사신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양제의 치세하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수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나라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돌궐의 힘을 빌려 수나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을 만나 고구려의 왕이 직접 찾아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고구려를 침공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다른 중국 왕조들도 수양제처럼 고구려 왕의 입조 요구를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으나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수양제가 주장한 입조 요구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입조 요구와 더불어 이를 어길 경우 침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만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의 임금이었던 영양왕은 당연히 수양제의 요구를 무시하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입조하지 않았죠. 이에 수양제는 611년 2월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1월이 되자 고구려 침공 준비를 모두 마친 수양제는 조서를 내려 군사들에게 고구려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수양제는 군대를 좌 12군과 우 12군으로 나눈 후 군대를 출정시켰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수나라군의 군사수가 무려 정확히 113만 3,800명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군량수송을 맡은 자의 수는 군사수의 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즉 전투병과 후송병력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당시 웬만한 국가의 인구수에 버금가는 엄청난 숫자의 병력들이 고구려를 향해 진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총 24개의 군을 하루에 1군씩 출정시키되 서로 간의 거리가 각각 40리 정도 되게 했는데요. 각 군들이 모두 출정하는 데에만 총 40일이나 걸렸으며 한 대열의 뒤와 다음 대열의 앞이 서로 연결되었고 북과 나팔 소리가 연이어 들렸으며 이러한 수나라군의 총 행렬이 960리까지 뻗쳤다고 합니다. 수나라군의 이러한 규모는 근대 시기에 들어서기 이전까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612년 1월에 출정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그해 2월 고구려의 서쪽 국경인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를 사이에 둔 채 강을 건너려는 수나라군과 이를 막으려는 고구려군이 큰 진을 치고 대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쟁에 직접 참가한 수양제는 우문계라는 인물에게 명령하여 강의 서쪽 언덕에 3개의 부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군과 강을 끼고 대치 중이다 보니 먼저 안전한 곳에서 부교를 제작한 후 곧바로 강에 설치하여 건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수나라군은 완성된 부교를 설치하여 강을 건너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강의 길이를 잘못 예측하여 부교의 길이가 짧았고 이로 인해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자 고구려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즉각 수나라군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높은 곳에 올라가 수나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수나라군은 많은 군사들이 사망하면서 잠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령하여 부교를 길게 늘리도록 명령했고
부교가 이틀 만에 완성되자 수나라군은 드디어 부교를 통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오자 강의 동쪽 언덕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은 크게 패하여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결국 수나라군이 강을 완전히 건너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나라군은 고구려의 영토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요동성으로 몰려가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수개월 동안 너무나 잘 방어해냈는데요. 자그마치 1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이때 왜 요동성 하나도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고구려군이 수성전에 뛰어났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 당시 수나라군의 명령체계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요동성으로 가기 전 장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 반드시 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수양제는 요동성의 고구려군이 항복하게 되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병사들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성안의 고구려군은 성이 무너질 상황에 처할 때마다 번번이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수나라군 장수들은 이전에 수양제가 내렸던 명령 때문에 수양제에게 이 상황을 먼저 보고하느라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고구려군은 방비를 다시 갖추며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나 수양제는 끝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그 덕분에 요동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은 채 수나라군의 발목을 붙잡아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고 있던 수양제는 성이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장수들을 탓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꾸짖었는데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놀라서 얼굴색이 변하고 무서움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한편 육로로 진격한 수나라군이 고구려의 요동성에서 막혀 고전하고 있을 무렵 수나라의 자익위 대장군 내호와는 수군을 실은 대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고구려의 패수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의 제상이 군사들을 이끌고 상륙한 수나라군을 막으러 갔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하는데요. 이후 내호와는 승세를 타고 평양성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부총관인 주법상이 그를 만류하며 다른 군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진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내호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수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평양성으로 진격하였고 얼마 안가 평양성의 바로 아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평양성의 고구려 장수들은 외성에 있는 빈 절간에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 일부 병사들만 출동시켜 내호와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했는데요. 이에 내호와는 성 안으로 고구려군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온 그는 군사들을 풀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하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미처 대오를 정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영양왕의 이복 동생 고건무가 숨겨놓았던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내호와의 군사를 크게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건무가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패배한 내호와는 간신히 포로 신세를 면하였고 이때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호와는 바닷가로 돌아가 주둔하며 감히 다시는 다른 군대와 호응하고 접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호와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닷가에 머물기만 하다가 나중에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수나라군의 별동대 30만 명이 고구려군에게 대패하자 결국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성에서 수나라의 육군을 잘 막아내고 있었고 심지어 평양성에서는 수나라의 수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수나라군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기에 비록 고구려군에게 몇 차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612년 6월이 되자 갑자기 수나라군의 일부 병력 등이 압록강에 집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군사들의 규모는 정확히 30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반도에서부터 그 근처의 고구려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압록강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쳐온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즉 후방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군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압록강에 모인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수도를 향해 곧장 진격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 군사들을 막아내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동에서 수나라군의 본대를 막고 평양성에서 수나라의 수군을 격파했다 하더라도 수도인 평양성이 이들에게 함락되어 버리면 그것은 곧 고구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때 고구려에서는 한 장수가 수나라군을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평양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압록강에 집결한 수나라의 30만 대군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평양성에서 내호와의 수군과 만나 물자를 보급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나라의 수군은 이미 평양성에서 영양왕의 동생인 고건무에게 대패하여 후퇴한 후 바닷가에 머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30만 대군을 이끌던 수나라군의 지휘관인 우중문과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군사와 말에게 100일분의 식량과 갑옷, 짧은 창, 긴 창, 옷감, 전투기제, 장막 등을 주고 병사마다 3섬 이상의 짐을 지게 하였는데요. 수나라군 병사들과 말들은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행군하던 수나라의 군사들은 결국 무게를 참지 못해 지휘관들 몰래 구덩이를 파서 자신들이 지고 있던 물자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우문술이 곡식을 버리는 자는 참수하겠다 라고 위협을 가하여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나라군은 중간 정도 행군하였을 때 가지고 있던 곡식들이 거의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평양성에 도착하기 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압록강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영양왕은 을지문덕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도록 시켜 평양성으로 향하고 있는 수나라 군대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수나라군의 지휘관인 우중문은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전 수양제로부터 이미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사로잡으라 는 비밀 지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러 오자 수양제의 지령에 따라 을지문덕을 생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나라군의 위무사로 와 있던 상서우승 유사룡이라는 인물이 이를 보고 우중문을 강하게 말렸고, 이에 우중문은 어쩔 수 없이 을지문덕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돌려보낸 것을 금방 후회하였고 곧바로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돌아와도 좋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을지문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을지문덕이 돌아가자 그를 놓친 우중문과 우문술은 내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얼마 안가 의견 대립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때 우문술은 군량이 다 떨어져서 이만 돌아가자는 의견을 냈는데, 반대로 우중문은 정예의 부대를 보내 을지문덕을 추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대립 과정에서 우중문이 대군을 거느리고도 적은 수의 적을 깨트리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보겠는가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나라군은 계속해서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한편 무사히 돌아온 을지문덕은 수나라군 진영에서 있을 때 군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목격했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수나라군과 여러 번 전투를 벌이다가 거짓으로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수차례 싸워 승리한 수나라군은 이 기세를 타고 계속 남진하여 살수를 건넌 후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산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나라군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 근처까지 도착하자 을지문덕은 갑자기 시 한 편을 지어 수나라의 지휘관인 우중문에게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에 다하였고 묘한 지혜는 땅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그의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오히려 그를 타이르는 답서를 적어보냈습니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이번엔 우문술께서 사신을 보내 만약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반드시 임금을 모시고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방하겠소 라며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한편 우문술은 자신의 군대가 이미 피로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음과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견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을지문덕이 자신이 철군한다면 고구려의 임금을 데리고 수양제에게 예방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는 이를 기회 삼아 드디어 철군하기 시작했죠. 철군하던 수나라군은 당진을 치며 행군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가 갑자기 사방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군사를 물리면 임금을 모시고 수양제를 예방하겠다는 을지문덕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우문술은 결국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이들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무참히 사살했죠. 이후 612년 7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으며 퇴각하던 수나라군은 간신히 살수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강을 절반 정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또 고구려군이 나타나 수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수나라군은 대열이 한꺼번에 무너져 도무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장수와 군졸의 구분 없이 오로지 살기 위해 우왕좌왕 뛰면서 도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양제가 있는 요동까지 살아서 돌아간 자는 처음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던 30만 5천 명의 군사들 중 고작 2,70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괴멸을 당한 것이죠. 이처럼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마침내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살수대첩의 결과 처음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던 30만 5천 명의 군사들 중 30만 2,300명이 사망하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수나라군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자신있게 출정했던 수양제는 고구려의 유동성조차 넘지 못한 채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나라군은 612년 7월 계묘일에 퇴각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한 우문술 등이 귀환하자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며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제2차 고수전쟁에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결국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의 주인공
강감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무래도 그가 큰 업적을 이룬 전쟁 영웅이다 보니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형적인 장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실제 그의 생김새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애초에 무신이 아닌 문신이었고요. 다만 엄숙한 자세로 나라의 정책을 결정지으며 나라의 우뚝한 기둥이자 초성 역할을 하였다고 하니 즉 작지만 큰 인물이었던 셈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강감찬의 일대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강은천으로 948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983년 12월이 되자 36세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꽤나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의 행적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직 생활 26년 만인 1009년에 정사품인 예보시랑이 되었다는 기록밖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직 생활을 하던 중 고려에서 요나라의 1차 침입과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그는 고려 조정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가 고려 조정 내에서 갑자기 눈에 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라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1010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자그마치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공했는데요. 이에 고려 측에서는 1차적으로 압록강에서 요나라군을 막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강조는 고려의 주력군을 이끌고 통주에서 요나라군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전 소식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대다수의 신하들은 요나라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63세의 노 관료였던 강감찬만이 홀로 나서서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현종에게 이렇게 말하며 항복이 아닌 항전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종은 항전을 결심하여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떠났죠. 이후 고려는 아직 후방에 건재했던 군사들이 곳곳에서 요나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이에 퇴로를 차단당한 요나라군이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퇴각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여요전쟁이 끝이 난 후 강감찬은 빠르게 승진하며 현종이 총애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게 되는데요. 1018년 5월 그가 서경유수, 내사 실황평장사에 임명될 때에는 현종이 직접 거란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켜 한강 곁에까지 깊숙이 침범해 왔노라. 당시에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야만인이 되었으리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이후 1012년 고려에 왕의 친조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고려 측은 왕이 병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번에는 앞서 고려에게 넘겨주었던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고려는 이 또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고려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노한 성종은 갑자기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강동 6주를 무력으로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려군에게 번번이 패하여 격퇴당하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요나라는 결국 다시 한번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018년 12월 요나라의 장수 소배압이 정예기병 10만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제3차 여요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고려 조정은 앞선 1, 2차 전쟁 때와는 달리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비를 철저하게 해둔 상태였는데요. 고려 조정은 요나라와의 3차 전쟁이 발발하자 발빠르게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약 21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를 침공한 요나라군은 지난번 전쟁과는 달리 주변의 성들을 모두 무시하고 곧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려군의 지휘관인 강감찬은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기병 1만 2천 명을 흥화진 근처에 있는 삼교천에 매복시켰다가 요나라군이 지나가자 수공을 겸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10만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온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강감찬은 부원수 강민첨에게 군사를 주어 개경으로 향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요나라군을 끊임없이 추격하던 강민첨은 자주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요격을 가하면서 고려군은 또다시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라군은 곳곳에서 계속되던 고려군의 요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진격했는데요. 이들이 예성강의 상류인 마탄에 이르자 고려군은 요나라군을 가로막아 다시 1만 명의 수급을 베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이때 요나라군이 개경 인근에 다다르자 개경 방어를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 명을 주어 보냈으며 추가로 동북면의 정예군사 3,300명을 개경으로 이동시켜 수도인 개경의 병력을 보충하는 등 수도 방어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요나라군은 온갖 고생 끝에 간신히 개경 근처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마친 개경 및 주변의 수많은 산성들 뿐이었죠. 이로 인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던 소배합은 갑자기 고려 측에 철수한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개경에 척후병 300명을 보내어 정찰을 시켰는데요. 이는 수도인 개경의 방어를 소홀히 하게끔 한 뒤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략은 얼마 안가 요나라군의 척후병들이 고려 측에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에 소배합은 개경 함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군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강감찬은 모든 군사들에게 귀주로 총집결할 것을 명령했으며 본인은 후퇴하는 요나라군을 청천강에서 요격하여 500명을 죽이는 등 이들을 서서히 귀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1019년 2월 1일 퇴각하던 요나라군이 귀주에 도착하여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려군과 마주치자 드디어 양측 간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측 군사들이 귀주의 평원에서 엄청난 대격돌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군은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대혈전 속에서도 막상막하로 승패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뒤늦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김종현의 고려군 기병 1만 명이 요나라군의 후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고려의 기병들이 요나라군의 후방을 향하여 곧바로 돌격해 들어오자 전세는 점점 고려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갑자기 기상이변까지 일어나 요나라군 쪽으로 역풍이 불고 소나기까지 쏟아지자 이 기세를 탄 고려군은 총공격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요나라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요나라군은 10만 명의 군사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지휘관인 소배합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그의 군사들이 개경으로 개선하자 현종은 교회까지 나가 직접 이들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때 그는 풍악을 준비하여 고생한 장수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위로와 감탄의 말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즉위 직후부터 약 10년간 끊임없이 요나라의 위협에 시달려온 그였던 만큼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둔 대승을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요나라는 얼마 안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를 복구하고 서로 간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고려군에게 대패한 소배압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크게 분노하여 네가 적을 깔보고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냐. 짐이 마땅히 네 낫가죽을 벗긴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그를 관직에서 파면시켰는데요.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요나라의 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한 고려는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후 요나라와 송나라 간의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되어 외교상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강감찬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가 표문을 올려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무려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대규모의 전쟁을 지휘하였으니 몸과 마음에 심한 부담이 되어 건강상에 큰 무리가 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를 만류하며 오히려 그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고 더불어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수도인 개경방어의 강화를 위해 나성의 축조를 건의하고 1030년에는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을 지내다가 1031년 8월 84세의 나이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덕종은 강감찬이 사망하자 4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고 또한 그에게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요. 오늘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 초중고등학교의 인헌은 바로 강감찬의 시호를 의미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전국시대를 종결짓고 마침내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약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부산진 함락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북상하였는데요. 한편 임진왜란이 처음 발발했을 당시 조선 수군의 경상좌수사 박홍은 수군을 이끌고 동래성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의 수가 너무 많아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는 좌수영을 불태운 채 한양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우수사 원균 역시 우수영의 수군을 이끌고 부산포 앞바다로 나갔다가 적의 수가 너무 많자 우수영을 불태우고 보유하고 있던 전함들을 대거 자침시켜버렸죠. 이렇게 경상도 수군 전력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와해되어 버리자 일본 수군은 별다른 방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이러한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니 그 인물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당시 전라 좌수사로 있던 이순신은 갑자기 원균의 구원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그는 부하 장수들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결국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조정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출정 명령을 기다리는 한편 원균에게도 사람을 보내 양도의 수군이 집결할 장소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서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이순신은 5월 4일 마침내 판옥선 24척, 협선 15척을 이끌고 경상도 연해안을 향한 첫 출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다음 날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수군은 원균과 약속했던 당포에 도착하였고 이때 원균은 판옥선 4척, 협선 2척을 이끌고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원균의 연합함대는 7일 정오에 옥포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옥포에는 30여 척의 일본군 전함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라고 외치며 즉각 이들을 포위하여 포격을 명령했고 총 26척의 배를 깨부숨으로써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달아나는 외선을 추격하여 하포에서 5척을, 그 다음 날에는 적진포에서 13척을 추가로 격침시켰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추격이 어려워지자 5월 9일에 철수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 측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앞서 조선 수군에게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수군이 서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시금 진격을 해오자 이순신은 즉각 출정하여 사천 앞바다에서 일본군 13척을 격침시켜버렸는데요.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투입되어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당포에서 적선 21척을 만나자 거북선 등을 이용한 격전 끝에 적선을 모두 격침시키는 승리를 거두었고 연이어 5일에는 전라 우수영의 수군까지 합류하여 삼도 연합함대를 구성, 당항포에서 적선 2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수군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 7일에는 율포에서 적선 8척을 또 격침시켰죠. 이후 조선 수군은 10일이 되자 결국 철수하였는데요. 이번 출정에서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고작 전사자 13명에 부상자 37명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수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선 수군의 승전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며 여러 공로자들에게 상을 주고 품계를 올려주었습니다. 이후 조선 곳곳에서 의병들이 봉기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관군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할 무렵 앞서 조선 수군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에서 활동 중이던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그 외에도 여러 장수들을 소집한 뒤 수군을 규합하여 조선 수군을 토벌하도록 명령했는데요. 한편 일본 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즉각 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순신은 7월 6일에 노량에서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수군과 합류하였고 얼마 안가 경상 우수사 원균도 여기에 합세하면서 삼도 연합함대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이순신은 외선 70여 척이 견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8일이 되자 마침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73척의 일본 수군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적들과 대면하게 된 이순신은 먼저 주변의 지리를 살펴보았는데 일본 수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지세가 협착한 데다 주변에 암초들이 많은 것을 본 그는 일단 적들을 유인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싸우다가 금세 거짓으로 도망가는 척하자 이에 걸려든 일본 수군이 총출동하여 조선 수군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한산 앞바다까지 유인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일본 수군을 한산 앞바다로 끌어낸 이순신은 그 즉시 하객진을 펼친 뒤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치면서 공격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조선 수군이 총통과 불화살을 마구 퍼부어대자 일본 수군은 제대로 된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배가 줄줄이 격침되었고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상대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 결과 일본 수군의 지휘관인 와키자카 야스하로는 나라오노 화살에 부상을 입은 채 도망쳤으며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패잔병 400명은 한산도에 며칠을 갇혀 지내다가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수군은 7월 10일 안골포에서 외척 42척과 마주치자 20여 척을 침몰시켰고 11일에는 가덕도에서부터 모른데까지 함대를 일렬로 늘어놓고는 함대 시위를 벌였으며 13일이 되자 해산했습니다. 한편 한산도에서 수군의 주력 부대를 모두 잃은 일본군은 패전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수군과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말라는 수전 금지령을 내리면서 결국 해제권을 조선 수군에게 완전히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서해안을 통한 수륙 병진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군이 훗날 임진왜란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수군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정이품 정헌대부를, 이역기와 원규는 종이품 가선대부의 품계를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한산도 대첩은 당시 평안도 방향으로 북상 중이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을 멈추고 평양성에 틀어박혀버리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류성룡은 훗날 자신의 저서인 징비록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당도했을 때 우리 진영에 이런 글을 보내왔다. 우리 수군 10만 명이 곧 서해로 도착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원래 적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 서쪽을 공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거짓 싸움에서 패하면서 한팔이 꺾였기 때문에 비록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을 점령하였을지라도 군세가 외로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라도와 충청도,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기에 군량을 조달하고 명령을 전달하여 중흥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동과 천진 등지에 외적의 손길이 닿지 않아 명나라 군사들이 육로로 와서 구원하여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모두 이 싸움의 공이다.